예, 중국 술을 거의 2병씩밖에 안 드셨다고 하는데 각 1병이었는데 왜 기억을 잘못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다른 단체와 함께 이제 압록강과 베트남에 함께 가는데요. 그래도 제 기억 속에는 한겨레 평화토익 포럼을 하고 같이 했던 그 답사가 가장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기 전에 이제 오늘 사전 교육한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답사를 가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갔다 오신 분 몇 분 한번 손만 들어주시겠어요? 제법 많이 갔다 오셨네요. 그러면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지난 답사에서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많은 좋은 설명 들으셨을 거니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개인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낯선 항구에서 압록강을 만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가지 질문 정도, 이거 퀴즈는 아니고요. 나중에 현주 씨가 참고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바로 대답을 하셨는데 이건 체크하고 상관없거든요. 있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국에서 어떤 지역, 도시?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나요? 중국에는 한국 사람이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최소 100만 전후의 사람들이 가 계시는 압록강 건너. 여러분 말고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있다 없다를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는가? 없는가? 추측하지 마고 찍지 마시고요. 그 두 번째 질문.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디에요?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휴전선에 있나요? 휴전선에 질문이 좀 앞뒤가 안 맞다 제가.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휴전선을 사이로 양쪽에 있었죠. 양쪽에. 예. 아까보다는 답에 조금 찍지는 않으시네 지금은요. 근데 자신은 없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2km씩 지나서. 그런가요? 네. 북한 쪽, 남한 쪽. 아닌데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강사라고 해서 다 믿지 마세요. 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 한번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없다가 그냥 단순히 내가 모르고 있다의 문제인지 알고 있다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고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어떤 한국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는가. 단순히 제가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한국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의 답. 단동이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 얼마나 살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 1000명 전후, 지금 현재는 아마 1000명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북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 10만 명? 지금 22년 현재 10만 명. 단동이 대표적인 도시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시면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 탈북자들 말고요. 북한 이탈주민, 이만갑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말고 합법적으로 북한 지역에 나와서 제3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단동에 한 10만 명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실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재해석할 수 있고요. 북한의 경제를 다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습니다. 약 1292개의 말뚝만이 존재한다 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은근히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주변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한번 같이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인류학을 사회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슨의 주인공이 제 선배님 되시는데 그분은 고고학을 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사회인류학 을 합해서 문화인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정치인류학, 음식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조 국경지역,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을 어쩌다 보니 2000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22년 전부터 어쩌다 보니까 처음에 두만강이가 사업한 바로 강이 흐르는 옆에서 누워 잔 적이 있어요. 노숙한 건 아니고요. 번듯한 집에서 잤어요. 바로 근데 강이 바로 한 2m 앞에 흐르고 있는 그런 곳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가는 거예요. 1시간대에 개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저한테 강 건너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낸다. 그 이야기만 안 들었으면 제가 이 연구를 하지 않았을 건데 그 이야기 듣는 바람에 지금 20년째 그쪽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 운이 열이 닿았습니다. 휴전선과 DMZ 지역 그리고 민통선 지역의 안과 밖을 참 중조 국경 지역은 간단해요. 두만강 압록강이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저희 국경 지역은 되게 복잡합니다. DMZ도 있고 남방 한계선도 있고 민통선 안과 밖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주로 만난 분은 이제 한국 사회 말고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서는 한국 분들 그리고 북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 그리고 북한 하교가 누굴까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현미 가수를 예를 들면 다 모르실 거예요. 다 연령대가 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영복 요리사 왜 웃으세요? 이영복 요리사가 원래는 하교세요. 근데 국적을 바꿔서 지금은 한국분이시지만 이제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원래 하교시거든요. 그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5개월 동안 단둥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신의주 건너편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15개월 동안 살았고 처음에 민박집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밥을 해주셨던 분은 신의주 아줌마였어요. 그분이 한 달 뒤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둥에 살면서 같은 중국 학교에 같은 반에 북한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 조선족 아이들, 하교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짝꿍이에요. 북한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그 역사가 30년이 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아까 초반에 질문드렸던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에 계속 꼬리에 무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이쪽 지역을 하는데 한반도의 안과 밖을 때로는 함께 때로는 한겨레 평화토론과 함께 아무 때나 걸을 수 있는 제가 왜 아무 때나 걸을 수 있나 압록강과 두만강은 좀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진강 하류 쪽은 어떤가를 생각하면 저 이야기에 아직 먼 미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이야기 드리지만 사람들이 중국 단동엔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 남북 교류와 만남을 들여다보는 창의적.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외우겠어요. 북한과 관련해서 하나부터 다 외우겠습니까? 인류학에서는 창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간접, 어떤 창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앞으로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키워지는 거죠.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라는 상식에서부터 분단사회와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머뭇거리게 만드는 한국 사회. 남북평화 공존을 이야기한다. 아까 담대한 구상을 한다라고 한접근에 했는데, 담대한 구상을 하기 전에 상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과연 후전선과 관련돼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모습의 일상에서 묻어나는 한국 사회를 저는 연구자로서 꿈꾸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게 백두산의 남파 지역입니다. 남파 지역에 제 밑에 보이시나요? 빨간 줄, 빨래줄처럼 보이죠? 이게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가르는 국경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철조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철조망이 아니에요. 빨래줄이에요. 빨래줄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소풍댐, 내년에 함께 답사를 가시게 되면 아마 소풍댐에 저 배 중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소풍댐을 보시게 될 겁니다. 소풍댐이 저 끝에 있는 안 보이네요. 소풍댐은 이제 내년에 가서 보시게 될 건데, 일제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한반도의 댐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댐인데, 저 댐 근처에가 리영희 선생님 고향이신데, 하여튼 제가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주로 22년째, 2년은 빠지지만 2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압록강 800km고 두만강 500km인데, 그래도 구석구석에 뭐가 있다 정도는 이제 차 타고 가면 눈 감고 있어도 이쯤에는 좌회전 하겠구나, 이쯤에서는 우회전 하겠구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동이라는 지역에는 이제 더 꾸준히 보고 있고요. 제가 어떤 연구를 했냐를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3년에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여기서 나는 북한 사람과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국경을 만들고 허무는가. 여러분들이 입었던 수많은 옷들, 2000년대 등상복들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이 2000년대 입었던, 여러분들 자녀들이 입었던 2000년대 중반에 예로 시작하고 담으로 시작하는 아동 한복 회사가 있었거든요. 한 해에 아동 한복을 30만 장 이상씩 만들었습니다. 평양을 거쳐서, 평양에서 만들어서 단동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30만 장. 네. 그 친구들은 지금 20대 중후반이거든요. 20대 중후반에 한 연령대에 한 60만, 70만 되나요, 요즘? 그러면 30만 장이라는 숫자는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동 한복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라는 책을 냈고요. 이제 2019년에는 압록강 후전선 넘어 흐른다. 그리고 3년 단위로 어쩌다 보니까 내고 있습니다. 의도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책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남북관계를 연결했는가. 이 역사는 1992년 한중 수교 전후부터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92년이면 10년 전 아니죠. 30년 전입니다. 30년 전부터 남북 교류와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알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북한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다. 한국 사람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저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2005년에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2005년의 단동의 모습, 2018년의 단동의 모습입니다. 식당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저런 식으로 오성기, 인공기, 태극기가 같이 있는 게 단동의 상징입니다. 태극기만 같이 있을까요? 사람들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울려 산다라는 거죠.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증 관계를 가지면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였느냐, 거기서 만나가지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저는 요즘 고민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에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거죠.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깻잎을 나눠 먹는 장면을 가장 대표적인 장면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되게 어색하게 먹어요.
북한의 여성과 한국의 여성이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모가디슈를 통해서. 물론 영화지만 팩트에 기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되게 어렵게 힘들게 눈빛을 안 마주치면서 먹었다라고 영화에는 재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체험했던 대사관님은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그렇게 안 지냈다. 잘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며칠 동안. 김치도 만들어 먹고 등등.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은 안 보여줘요. 2021년, 2022년에 나온 영화인데 근데 또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원코리아인가요? 현정화 선수가 탁구 대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북한 선수와 같이 금메달 딴 영화 장면을 또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때 뭔가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10년 전에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영화의 실질적인 시대적 배경이 1991년 같습니다. 같은데 1991년에 남북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영화화하고 있는데 한편의 영화는 10년 전에 만들었고 남북이 그래도 뭔가 하려고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영화 10년 후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물론 영화지만 30년 전에 다른 식으로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20년 전 남북교류와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30년 전에 남북교류와 만남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저는 2022년에 살고 있나? 내가 1990년대에 살고 있나? 저는 마치 그 모가디슈 영화를 보면 제가 1980년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툭툭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 책, 오늘 붙인 한국 물건 모레 평양에서 받는다. 2016년에 나온 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동에 있는 어떤 조선족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저하고 만나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단동에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목소리가 커요. 북한 사람이에요. 너 지금 한국이지? 호텔이면 TV 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TV 틀어서 어디 보라고 했더니 홈쇼핑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단동에서 그 북한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부가 사다 달라고 이야기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대형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겨레 평화통일포럼이 갔던 그 길과 마찬가지로 단동에 가서 그 물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봤어요. 북한 사람한테, 조선족이. 그 북한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그 기차를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양 가는 기차를. 그러면 그 기차를 오후 5시면 도착을 하거든요. 이틀이 안 걸리죠. 네. 이런 역사가 한 30년 전에 좀 더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중국의 교통이 발전을 하면서 이틀이면 평양에 도착을 했거든요. 뭐 저게 뭐 그렇게 많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남북의 이산가족은 편지 교환을 하나요? 서신 교환을 하나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죠? 안 하죠. 왜? 통일부 장관이 늘 면접 때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아주 엄숙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서신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매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통계에 나와 있어요. 정부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서로, 이산가족이 서로 알아서 한 서신 교환의 건수가 통일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통계에 잡혀 있어요.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어요. 몇 통을 서신 교환을 했을까요? 12,000건이 넘습니다. 몇십 건이 아니고요. 12,000건을 개인이 알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가 단동에 있거든요. 북한 사람도 나와 있고 한국 사람도 다 있고 그걸 모르시니까 많은 분들이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도 모르고 북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이산가족은 서신 교환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그 대답의 질문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 한반도 바깥에 북한의 단동에는 약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와 플러스 알파 북한 주재원과 무역인이 한 5천 명이 넘거든요. 연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파독 간부와 간호사를 이야기하죠. 그분들이 60년대, 70년대에 독일에 갔던 인원이 총 인원이 한 10몇 년 동안 합해서 한 2만 명이에요. 저희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영화를 봤잖아요. 국제시장의 영화에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에 이바지했다,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는 거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약간 거품이 있지만 그래도 믿고 있고 맞는 사실이고. 그런데 단동에만 지난 10몇 년 동안 연인은 최소 5만 명이거든요. 단동에만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중동에도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북한의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데요. 많은 숫자는 아니죠. 아프리카 의사분들은. 네. 그러면 한국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좀 다양한 영화도 이제 파독 간부와 간호사 다른 드라마는 많지만, 그러면 여러분 단동만 기준으로 해서 연일원 5만 명이 지난 10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걸 따지면 북한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몇 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주인공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북한의 경제, 제가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의 주인공이 살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그러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북한의 경제, 어렵다라는 걸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르지 않을까.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책에다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책 홍보 잘하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커피믹스라든가 한국 언론은 알라 기자의 일주학을 한다. 북한 연구가 있잖아요. 지난 2,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저 스스로가. 한국은요, 북한이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았어요. 코로나도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또 북한에 대해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북한은 어떻다고 설명을 해요.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북한과 관련된 연구는 한편으로는 제가 요거도 먹을 이야기지만 가장 하기 쉬운 학문입니다. 왜냐? 검증이 안 돼요.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북한이 이렇게 막 하면 그만인 사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에 들어왔느냐? 검증된 이야기에 들어왔느냐? 검증되지 않고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들어왔는가? 그러면서 난 북한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일단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에 북한 사람들의 모습들, 저쪽은 2018년에 북한 여성들의 모습들입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앞장면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배지 달려있는 모습들요. 다 북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책으로 이제 넘어가면, 저는 세 번째 책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서울, 베이징이 평양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경로들은 남북 교류와 만남의 또 다른 길이다. 30년의 역사를 품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저 길을 통해서 서신 교환이 12,000건이 왔다 갔다 해요. 휴전선을 통해서 이산가족이 만난 케이스는 22번 정도입니다. 금강산과 평양. 하다 말다 몇 년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하고. 하지만 저 길을 통해서는 서신교환도 있었고요. 고등어도 왔었고요. 대게도 왔었고요. 꽃게도 왔었고요. 고사리도 왔었고 감자도 왔었고 술도 왔었어요.
여러분 2000년대 중후반에 한국의 불티나라는 흡연가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라이터가 있잖아요. 메이드 인 DPRK였거든요. 한 5년 동안. 몇 개가 들어왔을까요? 한국에서 주문했는데 평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퀴즈가 너무 많이 내면 나중에 현주씨가 퀴즈 낼 게 없을 것 같은데 몇 개가 들어왔을까요? 점점 많을 거라는 상상을 하실 것 같은데 별로 안 돼요. 198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많죠?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죠? 그 당시 한 5천만 전후. 흡연 인구의 분들은 진짜 북한 사람들, 북한 노동자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세해졌죠. 1980만 개는 거의 한 사람들이 들고 다녔을 겁니다. 메이드 DPRK까지 써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하느냐, 깻잎 장면을 기억하느냐. 한국 사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 지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휴전선을 넘나든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22번, 정주영 회장님의 소떼, 그리고 개성공단, 그리고 몇 번의 정상들 이야기,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길은 30년 동안 끊어진 적이 거의 없는 길. 코로나 상황에서는 약간 끊겼지만 신양이라는 저희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하고 같이 갔던 날 찍은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저 사진은 신양에 내리면 고려항공도 같이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찰 때 옆에 북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일상이다라는 거죠. 북한 사람들도 바깥으로 나온다. 그럼 저게 일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다. 한반도의 제외하적에 북한 사람이 많이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옆에 북한 사람이 있어도 저 사진을 에 있을 또 북한 사람이라 생각을 못해요. 하지만 그 사실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옆에 있는 도시는 베투산에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가시게 되면 이제 내년이라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하는데 베투산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처음 만나는 도시입니다. 북한의 도시거든요. 북한의 도시의 전체를 다루는 모습은 아니에요. 일부분입니다. 해산이라는 도시거든요. 이만갑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저 지역이에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저 지역을 통해서 가장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저 사진의 이미지는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라고 하면 왜 다르지? 내가 몰랐던 건가?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나는 어떤 영상만 봤는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살아왔는가와 저 사진의 이미지는 어떻게 같은가? 제가 북한 해산이 잘 산다는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 모습하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북한의 이미지와 같은가 다른가? 이제 오늘 네 번째 책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까 2000년부터 압록강 두만강을 다니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점점 익숙해졌어요. 처음보다는.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 아들이거든요. 압록강에 발도 담가요. 저희 국경 지역이거든요. 한국 따지면 DMZ 지역이죠. 국경이 앞에 있고 탈북자분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온다라고 하고 등등의 이야기가 듣는 저 압록강에 발 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저 건너편 애들하고 대화도 나눴어요. 어디서 왔네? 서울에서 왔다. 같이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일상인 공간이 압록강이다라는 걸 저는 점점 배우기 시작했어요. 2000년에는 무서웠거든요, 저도. 하지만 저런 모습을 했는데 저 친구가 처음엔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저 강 건너편을 보면서 북한이다라고.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왜 북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북한을 저렇게 무서워할까? 나중에 북한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싹 떠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호텔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유치원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걷거든요. 네. 할아버지께서는 종편을 하사히 틀어놓고 계셨어요. 근데 저 초등학교 1학년의 모습이 과연 한국의 10대와 같은가 다른가? 30대와 같은가 다른가? 고민을 하게 돼요. 40대, 50대와 같은가?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었는가? 에 대한 고민. 그런데 2020년부터 저도 한 50년 가까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 막상 파주나 임진강 쪽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게 없더라고요. 막상 그쪽으로 연구하러 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임진강 주변에 다니고 있으나 그 강에 발을 담그지 못하는 거예요. 임진강 하류 지역이요. 연천 쪽 말고 왜 발을 못 담그지? 임진강은 국경도 아닌데? 라는 생각. 이 조금 익숙함과 너무 낯선 차이점이 무엇인가가 제가 이번 4번째 책에 쓴 책입니다. 제목이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는데 책 제목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이거 연구자께서 비유법으로, 은유법으로 쓰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닌데 저 팩트를 썼는데 했는데 나중에 읽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팩트였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북한 사람이 농사짓는 벌판이자 압록강. 저 오른쪽이 압록강 하류고요. 저희 압록강이 양쪽으로 좀 밑에도 보여줘야 되는데요. 밑에 자는 섬이에요. 섬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 압록강의 약간 건너편이 통궁전. 이성기 장군이 머물렀던 통궁전도 있는 곳인데 저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임진강을 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휴전선과 관련돼서 일상에 녹아 있고 분단의 강이 아닌데 왜 임진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살면서 압록강, 두만강이 어떻게 변해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압록강과 두만강이요 2006년 전까지는 철조망 비슷한 것조차도 없었어요. 60년 동안 없다가 2006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도 압록강에는 거의 한 3분의 1은 철조망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철조망이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압록강과 두만강에 철조망이 있은 지는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철조망이 있어도 철조망 너머에 농사 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숙하고 엄격하고 군인들이 철도까지 지키고 저기를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지역만이 아니고 농사도 지릅니다. 그리고 철조망 없는 데서 저기 유람선이 흐르고 소녀시대가 노래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신의주 앞인데 저 신의주의 유람선은 단동의 유람선은 소녀시대를 신의주 사람들 듣거든요. 국경 지역인데 그리고 그냥 국경 지역인데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멍하니 저 건너편을 쳐다봐도 군인 한 명 찾아오지 않거든요. 어떤 지역에 가면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저한테 다가온 철조망이라든가는 국경이라는 곳에는 제가 2000년부터 다녔으니까 그 당시엔 철조망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국경이라는 곳에는 두 나라를 가르는 국경에는 철조망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어쩌다 생길 수도 있구나를 직접 참여 관찰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책으로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저런 모습이 일상인데 한국에 2000년부터 2020년 2년 전부터 한강 하류 쪽을 해서 잔로를 통해서 이제 파주 쪽으로 가는데 곳곳에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국경 지역도 아닌데 한강 하류에도 있어요. 뒤에 지하고 상관없거든요. 여기 왜 있지? 임진각. 임진각에 안 가보신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다 가보셨어요? 한 두세 분 빼고요. 임진각은 경기도에서 에버랜드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간대요. 거기는 국경 지역하고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엄격하게 철조망이 있어요. 동해와
속초에 가도 해변가에 철조망이 있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도대체 한국에 있는 이 철조망들은 뭐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이건 단동의 이제 조선 길거리인데 북한 사람하고 북한 화교 조선족이 장기 두고 있고 저도 사진 찍고 가서 옆에 가서 훈수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일상, 우리가 꿈꾸는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단동에서 30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왜 이걸 모르지? 저는 사랑의 불시착이 드라마라고 해서 그냥 상상력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 바탕을 둔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북한 내부의 이야기 아니고요. 스위스나 유럽에서 한국 손예진과 북한의 여성이 초콜릿 가게에서 만납니다. 서로 남북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사진을 보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단동에 가면 이렇게 북한 여성들이 인형을 고르고 있어요. 저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저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북한 여성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인형을 사기도 하거든요. 옆에 하얀 옷은 제 후배들이거든요. 저런 공간인데 단동. 그러면 사랑의 불시착이 그냥 100% 상상력이 아니고 제 상국에서는 남북의 사람들이 만나왔다는 그거 불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노태우 정부 시기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제 상국에서 남북의 사람들이 만나도 되는 거. 단지 조건이 있죠. 뭐 몇 가지 서류라든가 등등을 제출을 해야 되지만 만나면 돼요. 법에 걸리지는 않아요. 신고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붙지만 예전에 무조건 안 되는 거였지만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국은 한 2년 전에 시베리아 철도에 타고 가다가 한국 여성이 북한 남자들을 만났다라는 게 화제가 되기도 하는 사회. 그게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남북의 스쳐 지나간 만남은 사례는 한반도 밖에서 얼마나 쌓였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깻잎전면을 기억하는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기억하는가? 왼쪽은 조선족의 여건입니다. 해동포죠. 대한민국 도장이 찍혀 있고요. 밑에는 평양이 찍혀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이렇게 오고 가는 거죠. 오른쪽 여건은 북한 사람의 여건입니다. 엄청 찍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여건인데.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진철규 선생님 발표하셨죠? 네. 그분은 한국 분이신가요? 지금 현재 순간에는 한반도의 주민등록, 한국 사람의 종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사람을. 한국 사람의 범주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요? 재외국민, 재외동포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진철규 선생님은 재외국민이세요. 그래서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었는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최근에 못 갔던 거예요. 2005년에는요 중국을 통해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4만 명이 평양을 갔었어요. 2005년에. 전후에는 더 있고요. 한 해만 이야기 들고 그 해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2022년 현재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중국의 택배 회사예요. 서울, 중국, 평양 친절하고 정확하게. 저 구조가 있으니까 서신 교환이 가능했겠죠. 저 사진 찍을 때부터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 전부터 가능했죠.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남북의 이산가족이 서신 교환을 했다.
한반도 내에서 이산가족이 정부 차원에서 만난 케이스가 상봉한 케이스가 한 4,000건이거든요. 그 22차례를 총 합하면 중국 지역에서 2,000건 이상이 만났어요. 그리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현미 가수가 대표적이죠. MBC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저렇게 단동에 가면 SK 아파트가 있어요. 짝퉁 아닙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정식으로 지은 SK 아파트거든요. 저 아파트에 북한 사람들 살아요. 한국 사람들 살아요.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낸다가 아니고 애증관계 이웃 사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있으면 싸울 거고요. 층간소음 없으면 서로 지나가다 누가 국가보안부에 걸립니까? 일베 다 안에 누가 봅니까? 그럼 인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관계 일상적으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사랑의 불시착을 100% 상상이라고 봐야 될까? 우리는 모가지 이슈에서 무엇을 잘못 그리고 있는가? 현실하고 다르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동에는 2007년부터 저기 철조망이 만들어져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한국은 언제부터 철조망이 있었나? 찾아봤더니 많은 책들에서 분단 이후에 철조망의 역사를 같이 보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이 쓴 글이나 기자분들이 쓴 글들을 읽다 보면요. 철조망의 역사, 분단의 역사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1953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분단이 분단을 45년으로 보느냐, 53년으로 보느냐에 좀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철조망의 역사를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가라고 들여다봤는데, 한국에서의 철조망은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습니다. 1292개의 말뚝만이 또 많이 없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남방 한계선, 아까 말씀하셨던 남방 한계선의 철조망이 68년 전후부터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봤던 남북을 가르는 철조망 없습니다. 저 남방 한계선은 분단의 선이 아니고 경계의 선이 아니고 경비의 선이에요. 북한을 막는. 근데 그 철조망조차도 68년 전후부터 만들어졌고 5년에 걸쳐서 전 지역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50년대, 60년대 한국 사회에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압록강과 도만강처럼. 근데 많은 책들을 찾아보세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분단의 역사와 같이 시작한 것처럼 철조망이 50년대도 있었다라고 서술되고 60년대도 있었다라고 서술을 한다. 강화도 교동도에 가면 철조망이 있습니다. 그 철조망은 80년대 후반에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교동도에 가서 철조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도 강화도에 예전에 갔을 때 철조망이 있네? 50년대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50년대가 80년대부터예요. 그러면 50년대, 60년대 어땠을까? 이 지역은 그냥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빨랫줄만이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 철조망이 없는 곳에서 압록강을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지내는가에 익숙한 저로서는 자꾸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것을 여러분한테 고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철조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철조망은 68년 전후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남방한계선에만 철조망이 생긴 게 아니고 동해안에도 철조망이 생기고 화성 쪽에도 철조망이 생기고 임진강에도 철조망이 생기고 한강 하루에도 철조망이 생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이는 철조망이 분단의 역사하고 같이 하지 않았다. 근데 왜 우리는 분단 사회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나? 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철조망은 분단의 상징일까? 근데 자꾸 분단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단하고 역사가 같지 않은데,
강화도 쪽이고요. 저 DMZ 관련된 로고가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저렇게 철조망을 그려놔요. 저 철조망을 보고 사람들은 휴전선의 철조망이라고 생각할까? 남방항교선의 철조망이라고 생각할까? 휴전선 지역을 묘사한 영상을 보면요, 철조망이 없는데 저렇게 철조망 그려놓은 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 안심이 되시나요? 네, 정부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저는 고민이 더 됐던 게, 처음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저도 지지자였고 지금도 존경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남북관계에서 한 작업 중에 하나는 노마에서 가서 평화의 십자가를 교황님께 선물하고 전시회를 했던 게 작년에 있었거든요. 이제 퇴임하시기 전에. 그걸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되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TV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감동이었어요. DMZ 철조망으로 만들었다? 쉽지 않았을 건데? 근데 도대체 DMZ 철조망에서, DMZ 철조망이라고 하면 남방항교선 철조망을 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으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인데 어디쯤에서 잘랐을까? 양구 쪽에 있는 철조망을 잘랐나? 하천에 있는 쪽에 잘랐나? 막 보니까 올해도 나와요, 계속. 근데 딱 보니까 뭐라고 이제 홍보를 했냐면요. 보이시나요? 군사분계선 철조망에 녹여 만든 십자가를 전달했다. 이 군사분계선이라는 건 휴전선의 다른 말이잖아요.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어떻게 철조망을 녹여 만들었지? 감동해서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강원도 속초나 강릉에 있는 해변에 있는 철조망이에요. 남방항교선의 철조망도 아니고 민통선의 철조망도 아니고 해변에 있는 철조망을 녹여서 만들었는데 군사분계선 휴전선으로 철조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청와대 쪽에서는요. 근데 저는 이게 청와대만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철조망이 없는 휴전선에 철조망으로 만들었다라는 잘못된 사실을 홍보하는 게. 왜냐? 1년 전 이야기거든요. 언론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구자 중에서 누구 하나 이건 그래도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진보든 보수든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휴전선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면서 저런 나레이션과 유튜브와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 실록의 한 구절을 저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한반도에 언제 봐도 마음을 휴협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동서를 가로지른 철조망은 두 겹으로 끈 있습니다. 2500km 강철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이 양쪽에 두 나라로 살아갑니다. 이거 완전 휴전선을 상상하고 쓰는 글이잖아요. 근데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어요. 이 문서와 영상을 50년 뒤에 누군가가 보면, 후손이 본다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누군가가 보게 되면 뭐라고 기억할까요? 2022년에는 대한민국에는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지 않을까요?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만든 문서예요. 저는 평화의 십자가는 한국 사회 알게 모르게 잡아버린 편견, 상상 속의 휴전선 철조망을 걷어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휴전선의 철조망을 사람들 내비에서 걷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오늘 수업 이제 이야기 듣고 가서 이야기하고 한 명 한 명 얼마나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유로 쪽은 이제 파주 쪽이라 이제 가게 되면 저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이러니한 게 그 분단과 관련된 많은 상징물들이요 참 노태우 정부 시기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유로도 94년에 완공이 됐고요. 노태우 정부 시기죠. 일산 쪽이라든가 초록물고기라든가 막 그쪽이 다 그 지역인데 한강의 철조망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도 조금씩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없어지고 있는데 한강 하루 쪽에는 흥미로운 거는 한강 하루는 DMZ 지역하고 너무나 상관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요 여기 DMZ 평화의 길을 만들어놨어요. 무슨 둘레길은 그 공간에 만드는 거잖아요. DMZ가 없는데 DMZ 평화의 길을 만들어놨어요. 한국 사회에 지금 쭉 강화도부터 쭉 저쪽 고성까지요 DMZ 평화의 길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DMZ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지역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DMZ 지역 갔다 왔다라고 하죠. DMZ 평화의 길에 갔다 왔으니까. 뭐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근데 한강 하루 가서 또 철조망은 여전히 복잡해요. 여기는 국경하고 상관없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철조망이 왜 있는 건가? 간첩을 위해서? 간첩 때문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에 만들어진 자유의 표지판입니다. 평양 개성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표지판을 볼 때마다 참 씁쓸해요. 저는 1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노태우 정부 시기에 만든 자유를 타고 가면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생각하면서 만든 저 표지판을 보면서 지난 15년 동안 뭐 했나? 한국 사회는 이 철조망은 그대로 있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라는 곳이 있는데 가보신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몇 분 안 가보셨네요? 여기가 이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방공의 메카입니다. 그렇게 선전을 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북한의 선전마을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 한 번씩 예전부터 갈 때마다 되게 불편했어요. 선전마을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여기까지 와서 내가 선전마을을 봐야 돼? 안동강 두만강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북한 마을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가서 보니까요 내가 여기를 오면서 내가 고민을 안 했을까? 북한의 마을이 2.1km 떨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선전 마을이 보인다라는 방공 교육만 시키고 있는 공간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2.1km의 북한 마을이 있어요. 내가 아는 상식은 DMZ는 2km, 2km, 4km인데 4km의 북한이 보이면 안 되는데 그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면 여기는 DMZ 지역이 아니지 않는가?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DMZ 지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DMZ 지역이 아닌 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저거는 파주에 있는 참외와 속재의 성당이거든요. 저기 끝에 있는. 저 모자이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보시면 2006년에 단동에서 북한의 예술가들이 나와서 중국에 있는 단동에 나와서 한국의 예술가들하고 같이 만들어 작품이 지금 성당에 전시되고 있는 거예요. 전시라기보다 부착되어 있는 거죠. 2006년에는요 북한의 만수대 쪽의 예술가들이 단동에 나와서 2달 동안 작업을 했고 그 작품이 한국에도 올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앞으로 언제쯤 가능할까요? 앞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까요?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전에 어떤 식으로 했다. 그런데 2006년에 저기 파주의 참여의 속담이 저런 귀한 작품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사실이었는데 그냥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를 타고 가면서 임진강을 바라볼 때 건너편은 무조건 북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답사가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 저 같은 생각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는 자유를 타고 가면서 임진강이 나타나면 다 북한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휴전선이 동서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지도만 보면 그런데 예전에 고성에 갔을 때 좀 큰 지도를 보니까 고성도요 왼쪽에 휴전선이 있어요. 고성의 가장 위쪽에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휴전선의 좀 큰 지도를 보면요 남북으로 지나가는 지역이 저기입니다. 저희 작은 지도는 주로 많이 손바닥만한 지도를 보잖아요. 그럼 거의 동서로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수산풍이 전망대 지나면 이제 자유로가 임진강을 타는데 이쪽 지역은 북한인 거죠. 하지만 여기는 북한 DMZ 지역이고 휴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DMZ. 그러니까 지형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놓치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휴전선은 어디서 끝나고 시작하죠?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시고 대답을. 휴전선은 어디서 끝나요? 네. 저요? 예.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세요? 저도 몰랐는데. 연평도. 예? 연평도. 영평도요? 용감하시네요. 휴전선은 임진강 너머의 파주 지역에서 끝나요. 육지에서 끝납니다. 휴전선은. 그래서 임진강 하류 한 7km와 한강 하구는 휴전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수산통인 전망대 DMZ 지역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휴전선은 강행과 바다에는 없습니다. 육지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았느냐? 한국은 철조망이 없는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휴전선은 155마일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약 250km라고 배웠는데요. 또 더 70km 연장해서 그어놓은 지도들이 막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저 강계토 대왕비는 연천에 있는 고구려성, 호르구성, 제가 발음이 약한데 거기에 입구에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저 고구려성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한대요. 해바라기 사진 찍고 막 그거에 하신대. 가보셨어요? 지난주 예? 기획 그렇습니다. 지난주 기획이에요, 기획. 저기 가셨나요? 오수산부터 호르구성에 가셨어요? 보셨어요? 언제 만든 뭐 저기 그 설명도 보셨어요? 만들어 갔다 왔다는 걸. 예? 중국에서 가지고 2002년에 북한에서 만들어서 온 작품이에요. 네,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한겨레 평화토익 포럼과 같이 가셨기 때문에 들었죠. 여기 성에 가신 분들은 별로 이걸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모형이 하나 있네. 하지만 저거는 남북 교류와 만남의 합작품인 거죠. 2002년, 20년 전에는 저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예. 기본을 모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지도들이 잘못된 지도들이 너무나 곳곳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선은 육지에서 여기서 시작되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저 고성 쪽으로 쭉 250km가 달려가는데 여기에도 휴전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임진강 하류와 한강 하구에도 휴전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70km를 잘못 그어놨거든요. 저런 지도들이 파주 지역에 가면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저런 지도들이 개인이 만들었나요?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지자체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저기에만 있나요? 여기 인터넷에 기사화되어 있고 책에 들어가고 하면 많은 책들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대부분 저런 지도거든요. 휴전선은 잘못 그어놓은 지도예요. 저런 거 하나 고치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세월이고. 평화의 십자가가 잘못 나온 게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설명되지 않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다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휴전선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인지 잘 모르는 한국 사회. 모든 분들이 다 모르는 건 아니겠죠.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존재하는 한국 사회. 그러면서 남북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한국 사회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한계가 있겠죠. 김훈 작가님이 소설책이 아닌 에세이집을 냅니다. 자전거 여행길인가요? 거기에 한강하구에 군사분계선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써놓고 계시거든요. 그 책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어요. 소설도 아닌데. 그러면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강하구에는 휴전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NGO 단체들이 강화도에 DMZ 가자라고 홍보를 해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올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친구 몇 군데는 제대로 설명되어 있는 게 있고 전자협정으로 내년에 70주년이잖아요. 저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DMZ 지역이 어디서 끝나는지. 저런 지도가 53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자협정과 함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60년대, 70년에 거치면서 어느 순간에 오류가 바로잡히지 않고 계속 쌓여서 지금의 2020년 현재. 저는 한국 사회가 지난 70년을 되게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 70년 동안 바뀌어봤자 잘못된 게 뭐가 있겠어? 되게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70년. 근데 우리가 식당에 가도 원조 50년, 70년 하면 그 음식 맛이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씩 바뀌어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에 내가 모르고 있는 분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임진각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은데 임진각에 저기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임진각에 저는 80년대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늘 명절 때라든가 등등에 이제 TV에 나오잖아요. 실향민들이 절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임진각을 대표하는 설명이 뭐냐면 바로 코앞이다라는 북한이.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진각에 가면. 지금도 바로 코앞이 북한이다라고 하는데 임진각 전망대에서 보면 북한은 여기 약간 이 전처럼 보이는 소낙산 끝자락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코앞이 북한이라고 한다는 거죠. 저 임진각에서 휴전선까지는 한 5km거든요. 그리고 2km 가면 한 7km 넘으면 북한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임진각을 설명할 때 바로 코앞이 북한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가서 임진각에서 강 건너는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에버랜드 다음으로 많이 가는 임진각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 임진각 옆에 저렇게 철조망이 있습니다. 저건 민통선 철조망인데 옆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커피숍인데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이 정면으로 보이는 카페라서 인기가 많대요. 저 철조망은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이 아니거든요. 그냥 건너편 한국 땅이거든요. 근데 왜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이라고 설명해도 아무도 고쳐주지 않는.
한국사회. 임진강 너머는 민국 지역이라고 해서 한국 지역인데 저기 DMZ라고 크게 설명을 해서 DMZ 갔다 왔다라고 홍보를 해요. 평화의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민통선 금지해선이고 이제 통일되게 넘으면 민국 지역이 또 복잡한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를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라고 금지해선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넘나듭니다. 그리고 DMZ 안에 마을이 2개 있습니다. 한국엔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북한 쪽엔 기정동 마을이 있습니다. 1박 2일에도 나오고 매스컴을 많이 타는데 고립된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가려면 민통선을 넘어야 되고요. 통일되고 그 남방 한계선을 넘어야지 이 마을에 갈 수 있어요. 이 남방 한계선이라는 건요 한국의 대통령도 마음껏 못 지나가는 선이거든요. 유엔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마 지난주 답사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그런 공간인데 파주에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요. 월화수목금. 네. 한국의 대통령도 못 지나가는 남방 한계선. 저는 여기에 작은 평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목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하나 또 지나가는 한국 사회에 북한에서 모래가 참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단동을 통해서 들어온 옷과 의류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농수산물 위주로 지난 20년 동안 참여 관찰을 했는데 이제 모래 같은 경우도 개성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많은 남북의 합작품이라든가는 아까 강개토 대왕비 몇 가지 빼고는 다 소모품이었죠. 불티나도 지금 남아있겠습니까? 그게 다들 버리셨겠죠. 1980만 개를. 그런데 개성에서 모래가 들어왔다라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누군가 연구한 내용을 보고 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지은 주택이라면 혹시 함흥이나 해주에서 온 모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안산에 서울에 있는 주택 중에. 왜냐면 한때는 수도권의 한 30%가 북한산 모래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2000년대 중반에 세워진 저 아파트는 4개의 선을 넘어온 개성 모래가 벽면에 섞여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휴전선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록강과 두만강은 공유지역이거든요. 국경이 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강 하구에 중립수역이 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출발에 한강 하구 중립수역이라는 용어 때문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원래 한강 하구에만 중립수역이 있는 게 아니고 임진강 하류에도 중립수역이 있는 거거든요. 7km 정도. 그런데 용어를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만 설명을 하니까 오두산 통일 전망대의 오른쪽에 보이는 지역도 중립수역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막 그런 것들을 있습니다. 저희가 압록강에는 발담할 수도 있고요. 내년에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저희가 고기 잡기도 하고 빨래하기도 하고 수영하기도 합니다. 압록강은 국경지역인데도 여기는 압록강 상류지역이거든요. 농사 짓고 있어요. 저희 중간 사진은 중강진 일기예보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다는 것은 가축이죠. 가축이 있다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되게 부러웠어요. 한국의 DMZ에는 언제 저런 모습으로 될까? 라는 걸 했는데 그래도 다니다 보니까 민국 지역에 농사를 참 많이 짓고 계시더라고요. 남방 한계선, 여러분이 TV에 보셨던 군인들이 경비 쓰는 장면은 북쪽을 바라보면서만 영상을 보여주죠. 하지만 바로 뒤돌아서면 저런 풍경들이 펼쳐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남방 한계선까지 한국 사람들이 농사 지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DMZ에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DMZ 안에 두 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제가 가운데 사진에서 200m 앞 여기가 휴전선이에요. 철조망 없어요.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제가 사진 찍은 위치에서 보세요. 근데 그 사이에 논이 있어요. DMZ 안에 농사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압록강, 두만강처럼 전 지역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DMZ 안에 여러분 농사 짓고 있다? 그것도 휴전선 바로 앞에까지. 철조망이 없습니다. 여기 얼마나 농사 지을까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제가 맨날 숫자가 크니까 되게 크게 상상하실 것 같은데 150만 평 짓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만 몰랐던 건가? 한국 사회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DMZ 안에도. 그러면 여기서 얼마든지 남북의 사람들이 농사짓 모내기 할 때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정일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만 하면 내일 당장 추수할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담대하게 큰 것만 하려고 해요. 우리 대표님께서 화가 나셨지만 왜 담대한 것만 하려고 해요? 큰 거창한 것만 하려면 세월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근데 왜 이걸 안 할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생각을 못 하잖아요. 150만 평 짓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만. 그리고 기정동 마을에도 농사를 짓고 있겠죠? 철조망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서로 농사 짓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저도 단동에서 평양 가는 기차 아까 대표님께서 압록강 강변 위에 올라가서 저쪽 건너편에 봤던 기차역의 그 감흥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평양 가는 기차가 보고 저 기차에는 한국 사람도 탔어요. 진철규 선생님도 타셨어요. 신은미 작가도 타셨던 그 기차인데 한국은요 남북 철도 열차를 연결하자는 거대한 꿈, 희망찬 꿈 저도 지지하고 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철도 연결 서울과 개성, 평양, 신의주, 단도 꿈같은 길이 연결해야 되는데 그 길을 연결하려면 북한하고 일단 합의를 해야겠죠. 합의하고 나서도 한참의 세월이 걸립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거에 대한 목소리는 참 많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5년 내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남북 철도 연결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사회잖아요. 남북 철도를 연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인데 도라산역이 있습니다. 민북 지역에. 2002년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만들었다 해서 한 20년 됐습니다.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라는 상징적인 역이죠. 근데 이 역을 한국 사회는 마음 놓고 못 가요. 통일대교에 검문이 걸립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한국은요 20년 동안 도라산역을 만들어 놓고 한적하고 되게 조용하게 만들어 놨어요. 외롭게 두고 있어요. 저거는 북한하고 합의할 필요 없어요. 남쪽의 의지입니다. 군대와 협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쪽만의 의지만 있어도 저기는 붐빌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구경 가도 서울에서 하나 한번 도라산역 가자라고 가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남북철도가 연결되지 않을까요? 우리 남북철도 연결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도라산역은 마음 놓고 못 가게 만들어놨어요.
뭐가 중요한 것일까? 뭐부터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전 도라선 영만 가면 하고요. 이제 원래 2부가 더 많은데 2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를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을 하셨어요. 2006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16년 동안 여러분은 거의 매년 UN 제재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대북 제재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최근에도 들었잖아요.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한다. 16년 동안 계속 대북 제재 업그레이드.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도요. 10년 동안 들으면 어떨까요? 거의 세뇌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16년 동안 저희 한국 사회는 대북 제재를 업그레이드 됐다. 그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북한은 조만간 망할 것이다. 북한은 조만간 붕괴할 것이다. 이번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은 어려울 것이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신의주 2004년에 신의주, 2007년에 신의주, 2013년에 신의주, 2015년에 신의주, 16년에 신의주, 18년에 신의주. 이건 유일하게 제가 안 찍은 사진입니다. 2020년에 봄의 신의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 왜 보여드릴까요? 첫째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2004년부터 매년 찍어왔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신데요. 그 자랑 말고요. 우리가 16년 동안 대북 제재 이야기 듣는 동안 신의주는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 이 갭을,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16년 동안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신의주는 이렇게 변해왔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 전도는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단동에 한반도에 제외한 지역에 북한 사람이 많이 산다. 그리고 단동뿐만 아니라 등등을 생각하면 국제시장이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100명도 넘는다 라는 시각을 보면 여러분들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저는 북한 경제가 잘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만큼의 북한 경제는 아니다. 북한이 폐쇄된 국가다에도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하지만 단서가 붙습니다.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만큼의 폐쇄된 국가는 아니다. 북한의 생수와 소주가 2년 전에 딱 저 두 종류밖에 안 들어갔지만 단동에는 저렇게 북한 사람이 떠난 자리에 참이슬이 있습니다. 저렇게 2000년대 노무현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의 수혜 작품이 평양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수혜 작품은요, 한복과 이불과 등등 공예품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였습니다. 2000년대. 여러분들이 덮고 잤던 이불에 있었던 수혜는 어디서 왔을까? 88년에 1000톤의 동태가 들어옵니다. 북한에서. 부분적인 통계예요. 전체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91년에 감자도 19,500톤, 조기도 1,200톤. 2004년과 2011년 동안 한 해 평균 약 184톤의 북한 술들이 들어왔어요. 한 8년 동안 한 300만 병이 들어왔어요. 박원선 작가의 소설 제목에 자극을 받아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많던 북한 술은 누가 다 먹었을까? 뭐, 술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나는 몰라 하시는 건가? 우리는 왜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 한국 사회는 맥주와 소주를 음미했고 북한 사회는 초코파이와 커피 믹스 맛을 느꼈던 시절이다. 한반도에 시원하고 독하고 달고 부드러움이 녹아들었던 때이다. 이 장면들이 작지만 소중한 평화가 아닐까?
남북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는가? 역사를 기억하는가?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미래를 논할 때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면 그건 빨라지는데 우리가 과연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했던 게 뭐가 있을까? 기억하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아까 서신교환 이야기 드리는데 통계가 깁니다. 90년부터 잡혀있거든요. 통계가. 통일부 통계. 이거 2010년밖에 안 보여주는데 서신교환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12,000건이라는 거죠. 통일부에서는요. 서신교환하면 80만원 지원해줬어요. 상봉하면 300만원 지원해줬어요.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걸 통계가 있는데 주목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통일부 장관은 미래만 이야기할까? 뭐가 음식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등등. 베이징에 가도 고려항공과 대왕항공이 같이 내리거든요. 저게 일상이거든요. 저는 공작이라는 영화를 보면 늘 생각이 듭니다. 맨날 재방송하는데요. 중국의 공작원들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만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공작이 공작원들만 있으면 가능하나요? 일반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한반도 밖에서 만나는 일상적인 만남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가시게 되면 저 송도원 식당을 보실 겁니다. 내년에 단동가에 도착을 하는. 근데 저 송도원 식당은요 대북 제재 강화됐다라고 하면 늘 기사에 같이 떠요. 일주일 뒤에 망했습니다라고. 한 10대 더 망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2004년도부터 매년 찍고 있는 송도원 식당인데 망한 적은 없는데 한국 뉴스에서는 늘 망했대요. 내년에 한번 우리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한번 가보시면 될 거고, 이쯤에서 대표님께서 쓰셔가지고 건너편에 중조 우이교를 보셨죠? 네, 그 압록강과 두만강을 내년에 같이 보시고 또 한편으로 두 가지만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대표적으로 단둥에 있다.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